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32회 제가 1, 4번, 언니가 2, 3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목차만 잡아서 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살펴보면은 전 항상 소물음부터 읽으니까 소물음 먼저 살펴볼게요. 소물음 1번에 마지막 부분에 갑의 불복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왜 불복하는지 그 이유를 앞에서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정문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재결 신청을 청구했대요. 근데 사업 시행자인 A 공사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판례 있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랑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거를 쓰라는 거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한 다음에 바로 옆에 목차를 잡은 걸 한번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사업 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까지를 검토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재결 신청 안 했다고 했으니까 재결 신청 청구를 목차를 잡아서 의미 취지랑 요건을 검토해줬습니다. 요건에는 뭐 청구권자랑 그 기한이랑 또 뭐 있었죠? 재결 신청 청구 요건? 청구권자랑 청구 기한이 다였나요? 청구 요건? 네, 재결 신청 청구 요건. 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재결 신청 청구 요건이 그 청구권자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거랑 청구 기간이 4월 말년부터 협의기한 만료. 맞아요? 이거? 까지 맞아요? 사업 완료인데 왜 지금 신청하냐? 뭐예요? 저 지금 뭐라 사업, 아유, 사업 운영 받고 사업-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언제 붙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붙어. 시작점이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네. 고시는 효력이 발생이 그때 발생하잖아. 그때부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결 청구할 수 있다. 재결 청구 요건이 근데 뭐야? 그 책에 그 당사자랑 청구 기한을 요건으로 해서 나왔어. 아, 당사자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까지 써준 다음에 지금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은 거는 거부나 우리가 부작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가 뭔지, 부작위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쓴 다음에 그 저희 공권심 배운 거를 써줄 건데 저는 이거가 판례의 내용이라는 걸 좀 더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제목 옆에 바로 치고 판례라고 써줬습니다. 잠시 지정되고. 네? 아, 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지정되고. 저 얼른 그냥 하고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떠니? 네, 빨리. 그래가지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할 건데 그 공권심 있잖아요. 그 내용이 판례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냥 판례 내용이라고 바로 치고 옆에 써줬습니다. 뭐야, 나는 김치야? 샐러드인데? 왜 안 돼? 그런 다음에 그 사안의 경우 해서 지금 이 사업 시행자 A 공사가 한 게 그 거부에 해당하는지 거부 처분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라고 목차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 위법 확인 소송도 가능한지 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결 신청하지 않은 건 거부 또는 부작위니까 그래서 그 부작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또 검토를 해줬습니다. 부작위의 의미를 써주고 부작위 요건 기억나세요? 부작위? 이거 저희 분명히 했거든요. 저도 지금 말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딱 그건데요. 부작위 요건? 부작위 시 재결 신청 청구 부작위 이거. 부작위가 그 딱 무슨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고 그 실체파산 의무가 있는데 뭔가 하지 않은 그게 딱 있는데 이런 실체 분석의 의무가 있으나 그걸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의 의무. 그런 느낌의 그 있어요 요건. 얘가 재결이 그 어떤 그걸 거치면 재결의 그 저기 뭐지 법적 성질 자체가 어느 정도 구성 요건을 갖추면 그냥 재결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구성 요건을 갖췄는데도 재결하지 않으면 그게 부작위에 있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막 재결 같은 토지보상법 내용 안 들어가고 딱 부작위 요건이라고 해서 딱 부작위 그 꼭 보자. 자체 그게 있거든요. 봅시다, 우리. 빨리. 이게 나 약간 아직 행정법도 잘 몰라. 거부가 채우분의 공건신, 네, 그건 판례 부작위 요건. 당선인 신청 있을 거? 아, 딱 이게 법규상 있거든요. 조례상 신청권. 얘도 똑같이 그럼 공건신, 신청이어야 한다. 처분에 대한 신청. 그 처분을 그러고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하면 딱 그거가 있거든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게. 네, 그래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면은 그 부작위 그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 다음에 부작위 요건에 대해 썼으니까 당연히 사안의 경우 검토해서 사안의 갑의 행위, 아니 갑이는 A 공사의 행위가 거부인지 부작위인지를 검토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취소성이랑 부작위 곱하기 최종 판례를 써줍니다. 근데 그 써주기 전에 잠깐 종전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지금 그 판례 태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게 답안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써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종전 판례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재결 신청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썼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거부처분 취소송 또는 부작위법 항의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판례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같이 언급을 저라면 그러니까 풀로 썼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안의 경우에서 갑의 불복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고요. 소물은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농업손실보상 그냥 개념 써주고 재결전치주의 여부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재결의 의미 취지 간단하게 써준 다음에 농업손실보상의 개념이랑 농업손실보상 재결전치주의 여부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크게 공급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재결을 거쳐야 한다 그 판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잔해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갑의 잔해지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물어본 거 딱 이 두 개대로 목차를 잡습니다. 그래서 1번 잔해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 2번 갑의 잔해지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라고 작성을 해줬는데요. 지금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미 취지랑 법적 성질 뭐 이런 거 작성을 해주고 저는 잔여지 수용 청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이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립 요건이랑 성립 요건 동일련 있고 판단 요건 대논 규정. 대논 규정을 교수님 그때 수업 때 말씀하셨기를 구체적으로 그냥 법이랑 똑같이 작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대논 규정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대논 규정 바로 다음 조항에 그 고려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자녀지 및 편입 토지의 면적 이런 걸 고려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가 저희 스터디 배점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목차로 따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아마 보통은 위에 성립 요건이랑 판단 요건만 쓸 테니까 고려 사항까지 쓰면 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사안의 경우와 같은 느낌의 목차로 갑의 잔여지 수용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해준 다음에 물음 1번 끝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4번 아주 쉽죠? 네, 10점 너무 좋아요. 4번 뭐네요? 2번부터 하실래요? 네, 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유를 또 다르게. 그냥 4번 먼저 해도 돼요? 네, 여기 설정 공유를 갈 때. 새로 설정해야 돼. 그냥 4번을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됐습니다. 성실이요. 성실의무증 뭐 아주 자신 있는 주제라서 딱 바로 목차를 잡았는데요. 1번 성실의무 등이라고 했으니까 성실의무 등이라고 할 때는 항상 성실의무를 포함해서 비밀엄수랑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5조의 성실의무와 관련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고
성실의무 관련 판례의 태도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감정평가 법인의 성실의무를 생각하고 이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의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비밀엄수는 판례에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목차 이거 하나만 잡아줬고요.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련해서 그 조항 내용을 작성해주고 판례에서 그 2013도 11727 그거 있잖아요. 부당행사 뜻, 뭐 부당행사의 의미 그거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검토에서는 저는 명의대여와 부당행사를 구분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둘 다 해당하지 않고 하나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할 실익이 있으니까 그 구분을 해줄 저는 생각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어와 비슷한 성격의 멘트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성실의무를 물어봤으니까 성실의무 준수의 필요성이라고 작성을 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할 생각이었냐면 그 이론틱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권의 대부분은 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만큼 감정평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니까 그러고 최근에 뭐 전세 사기 등과 같은 이런 감정평가의 성실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성실함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쓸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번 끝입니다. 이제 2, 3번 어차피 편집을 지금 그러면 2, 3번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잠시만요. 안 켜놨나? 아, 아 맞는데? 여기 있다. 이거다. 이거 내 건데? 내 거야. 맞아, 이거야. 이거 내 방금 내 거 아니야? 아니야, 내 화면 거야. 이름 이름 왜 이래? 몰라. 몰라. 화면 바뀌었어. 오. 이번 틀려드릴게요. 네. 2번, 3번. 2번. 네,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2번은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제소 기간을 준수했냐라는 좀 그래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다투지 않고 제소 기간이 도과했을 때 보상금을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갑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었는데요. 일단 2-2번은 잘못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게 보상금 증감, 이게 수용 재결 단계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을 논할 수 있냐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수용 재결 단계에서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한지를 다퉈야지 그 실익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그 다투더라도 전혀 실익이 없어서 얘네는 사실 성립하지 않지만 그냥 문제 전개상 하자승계로 한다라고 하고 풀었고요. 1번에 같은 경우는 제소기간 이거 한 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거는 본건의 경우 이의 신청을 통지해서 2020년 7월 10일 이의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 신청 결과가 갑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써주고 그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도 또 써줬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맞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의 경우 위반해가지고 얘는 제소기간 준수한 것이다. 행정심판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적어주고 이의 신청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구분할 실익이랑 학설 판례도 그냥 적어줬고요. 그래서 결정 결국 위법하다라고 좀 이게 제가 약간 길게 썼네요. 그리고 재산세 부과 처분의 하자승계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줬는데요. 일단 하자승계는 의의는 하자승계란 연속되는 행정작용이 일어났을 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적어줬고요. 그리고 하자승계의 요건 4가지 이건 그냥 술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요건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썼고요. 그리고 학설이랑 판례를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판례를 2가지 정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와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랑 보상금 수용 재결은 사실 이 도를 넘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하자승계 인정한 바 있었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이 같은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하자승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 자체는 쉬운데 사실 약간 이상하게 출제가 돼서 출제 오류가 있어서 뭔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문제 3번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3번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취소를 구해야 되는 그 대상은 무엇인지 그 대상 적격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게 아닌데? 나 엉뚱한 걸 지금 다른 띄운 것 문제. 같아. 다른 네. 문제를 띄웠네? 잠깐. 근데 제가 이걸 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떡하지? 그냥 묵찬한 말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냥 이게 지금 엉뚱한 걸 보내서 제가 완전 다른 걸 해서 이게 근데 이게 띄운 거랑 이게 달라서 그래서 이거 말로 설명을 하자면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 대상이 그 얘는 2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처분주의라는 건 다들 아는데 2천만 원으로 감액하면 그 감액된 것을 원처분으로 본다라고 편시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원처분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를 따라서 취소 소송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의 신청 기산일이 문제가 되는데 그 기산일도 이의 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를 기산일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갑은 취소 소송할 수 있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3천만 원 과징금 부과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징금 액수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과연 이거에 대한 부분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법원이랑 행정청이랑 그 법원이 할 수 있는 그 업무 분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아예 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얘를 1,500만 원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이거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썼는데 이걸 왜 엉뚱한 걸 보냈지? 일단 그렇습니다.